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만 명대로 다시 늘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에 우선 접종하고 있는 계량 백신을 오늘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도 맞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초기 바이러스 기반의 백신보다 2.6배 정도 효과가 좋다는 설명이고 접종 간격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입니다. 이렇게 겨울 재유행에 대비하면서도 또 일상 회복 방역은 강화되고 있죠. 다음 주부터는 일일 확진자, 누적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데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래 처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통계를 매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나라가 드물다고 하는데요. 신속 항원 검사로 빠르게 진단할 수 있고 또 그동안의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겨울 재유행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서로에게 있다는 거겠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비만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졌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사초점에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2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엔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추위가 조금 잦아들면서 경북 북부 지역도 아침에 모두 영상권으로 회복하며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안동 지역 5도, 봉화 지역 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안동 20도, 봉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에서 15도 내외로 크니까요.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주말까지 외출하기에도 좋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안동시가 어제 육군 제50 보병사단과 송현동 소재 구 74단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단 부지 내 연병장 등의 체육시설과 조명을 설치해 제한적이지만 지역 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요. 또 안동시는 송현동 부대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거나 민간 투자 참여 방식의 민간 군사기업을 유치해 군사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역 군인 취업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체험과 관광투어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안동시와 육군 54단은 앞으로 송현동 사단 부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군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늦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단풍도 곱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도 너울성 파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죠.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경주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주택과 건물 등이 혼재된 지역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해서 전기와 열을 공급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태양광 245개소, 태양열 25개소, 지열 9개소 등 모두 279개소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보급할 예정인데요. 사업 지역은 건천과 서면, 현곡과 간포, 문무대왕과 양남 지역이고요. 주민들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연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탄소 중립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도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18도, 습도는 7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을 찾은 관광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울릉군을 찾은 입도객은 42만여 명으로 종전 역대 최다 기록인 2013년에 41만 5,18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최근 또 하나의 여객선이 추가로 취항하며 여객선이 다양해졌고 관광 인프라 구축의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울릉군은 42만 번째 입도객을 맞이하는 이벤트 행사를 어제 사동항에서 개최했습니다. 42만 번째 주인공은 가족여행 일정으로 울릉도를 찾은 울산 시민으로 행운의 주인공에게는 울릉사랑 상품권이 제공됐고요. 42만 1번째 관광객인 외국인 대학생 37명에게도 울릉사랑 상품권과 지역 특산물 세트, 여객선 승선권 등이 제공됐습니다. 울릉군은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대비해 다양한 겨울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사계절 관광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민 장은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현장 감식입니다. 네, 어떤 매천시장 화재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에 대한 현장 감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첨가물 구역 동편을 중심으로 이 현장 감식에 나섰는데요. 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수십여 명은 이 인화성 물질과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네. 또 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 CCTV 영상도 공개됐는데요. 이 건물의 한 상점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비가 쏟아지듯 주변으로 번졌고 불꽃이 확인된 지 8초 만에 검은 연기가 카메라를 덮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순식간이었습니다. 네.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안 했나 봐요? 그 소방당국은 불길이 처음 시작된 이 청과시장 농산 A동에 이 천장의 면적 한 3m 정도마다 한 대씩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이 상인들은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고 했고요. 소방당국은 이 스프링클러는 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1988년 개장 당시에 이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이후 뭐 시설 보강이 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35년입니다. 그동안 그렇네요. 점검을 예. 어떻게 했나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단서는 좀 나왔어요? 왜 사고가 났는지? 경찰은 이 자연 발화와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화재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불이 날 당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는 주장도 나와 현장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이 실제 폭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관리사무소 직원과 상인 등을 상대로 탐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최근 시장에선 이 자체 화재 점검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감식팀은 화재 현장과 자체 점검 결과 등을 비교하며 소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샌드위치 패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성비 때문에 불날 위험이 높아도 많이 써가지고 더 불 번진다고. 네, 그 건물 중앙에는 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요. 공간을 남쪽과 북쪽으로 일부 확장하면서 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내부 상점들을 구분하기 위해 쳐놓은 이 비닐 천막과 곳곳에 쌓여있던 과일 박스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게다가 이날 화재가 발생한 때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불이 더 빨리 번졌던 것 같습니다. 네. 피해 지원 얘기는 뭐 좀 나와요? 어땠습니까? 네, 대구시도 어제 이번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반을 구성했고요.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시설 복구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유통 종사자와 대책회의를 열고 이 임시 경매장과 점포를 최대한 빨리 마련해 영업 재개를 도울 예정이고요. 주차장 등을 활용해서 이런 이제 임시 경매장이나 점포를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해 상인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경영 안정 자금을 좀 지원을 하고요. 또 긴급 생계 지원도 좀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매천시장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과 시설물, 피해 물품 등 10억 원 한도로 가입돼 있어서 네.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 빨리 찾아내고 피해 지원 빠르게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산정책협의회입니다. 네, 이제 뭐 내년 예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네. 그 대구시는 어제 국회에서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달 본회의 상정 예정인 법안들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대응 전략을 모색했는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국회 예산심사에서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이 예산 확보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좀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예산 확보 특별법이라는 건 그 신공항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8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 국비를 투입하는 이 국가주도 건설을 비롯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고요. 네. 또 군의 편입 특별법도 같이 이렇게 그렇죠. 네, 제안이 됐는데 네네. 대구와 경북 정치권 합의를 통해서 올해 초에 국회에 제출이 됐지만 현재 이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자, 내년 대구시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이 대구시 국비 예산은 총 3조 7,181억 원입니다. 네. 지난해 정부 최종안과 비교하면 약 1,000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 대구시는 이 가운데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심의 단계에서 추가될 수 있도록 국회에 베이스 캠프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추가 반영이 필요한 국비 사업으로는 수성 알파시티 중심의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 사업을 비롯해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또 전기차 모토 혁신기술 육성 사업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구시 예산 확보 한번 지켜보죠. 다음 키워드는요? 네, 산재 사고입니다. 근데 뭐 거의 매주가 아니라 매일 산재 사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네. 속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네. 대구 소방본부에 따르면 출동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했고요. 대구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일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해당 현장은 이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 요건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수사 당국과 사측, 노조와 유족 등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현장에 CCTV는 있었지만 추락 장면이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그래서 수사 보고서에 이 CCTV를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검찰은 추락사 여부를 밝히기 위한 부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노조는 이 사측이 중대재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했고요. 유가족도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고는 어떻게 난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사망 현장에 안전 발판이나 안전 그물망 등 이 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제 건설노조는 이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고요. 같은 날 고용노동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이 추락 방지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조치가 없다는 게 정말 아직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노조 측은 이 안전 발판과 안전망 시공에 품이 많이 들다 보니 원청에서 이런 과정을 생략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날 기자회견에 유가족인 막내딸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사고가 난 그날이 아버지 생신이었다면서 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함께 밥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네.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다고 전했습니다.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일, 이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현장은 불안해요, 그죠?
자, 예, 안타깝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동행입니다. 네, 동행 어떤 거죠? 예,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이 지역의 이주단체와 의료단체들이 지난 7월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이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네. 이 동행은 연말까지 매주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에 이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추호식 내과에서 이 혈액 검사를 비롯해 빈혈, 당뇨병 등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 동행에 따르면 현재 미등록 이주민들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좀 이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또 지역의 미등록 이주민들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동행 측은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의료 공제회 설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공제회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네, 공제회는 비영리 상호보조 형태로 이 미등록 이주민들이 월 10,000원의 회비를 내면 협약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네. 이 협약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100% 적용된 금액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10만 원 이상 드는 수술이나 입원비에 대해 1년에 50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1년에 한 차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현재 협력 의료기관이 6곳이고요. 네. 추가 협약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병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성한 지 단체 만든 건 얼마 안 됐지만 좀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때요? 네, 그 동행이 지난달에도 무료 건강검진을 열었었는데요. 네. 통역 준비 문제로 이날은 이제 이 대상을 베트남 이주 노동자로도 한정을 했는데도 네. 오전에만 100여 명이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또 진료 2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분도 계셨다고 하고요. 그래요. 또 이날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의료 공제의 설명을 듣고 바로 가입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진료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양선희 동행 대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상태가 심각하다면서 또 이런 이제 이분들의 회비만으로는 이것들이 좀 부족을 하니까 시민 후원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키워드 얼른 하나 볼까요? 예,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입니다. 예, 이거 지금 했죠? 어제 네. 이틀 전에 하고 네. 어제 하고 오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달성군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에 있는 주행 시험장에서 제6회 전국 대학생 자율주행 대회가 열렸는데요. 예, 10개 대학이 참여했고 대구에서는 이 계명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승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정리됐죠? 네, 네네. 그 1등 국무총리상은 성균관 대팀이 받았습니다. 네. 네, 아쉽게도 이제 계명대 팀은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상식이 오늘 열린다는 거죠? 오늘 열렸습니다. 열렸으니까 네. 상금도 많고 네. 큰 행사인데 우리 지역의 학교 학생들도 또 계속 도전하고 그러는 네. 거죠. 뭐,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키워드 뉴스민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목요일에는 안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안동 하회마을은 빨갛고 노란 불꽃 단풍이 아주 멋진 모습이 장관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펼쳐지는 선유 줄불놀이 현장 안동 김봉원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봉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거 우리 선조들의 불꽃놀이는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터지는 현대의 불꽃놀이와는 다른데요. 줄을 타고 불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또 불을 물에 띄운다거나 높은 절벽에서 아래로 불덩이를 떨어뜨려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 선비들의 불꽃놀이라 불리는 이 놀이가 바로 안동 하회마을의 선유 줄불놀이입니다. 그래요. 그 뭔가 싶어서 저 아까 찾아봤다니까요.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근데 와, 그 사진이랑 영상만 봐도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네, 근데 실물로 보셔야 되고요.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연도는 확실히 기록돼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하회마을에서 즐겼던 선비들의 놀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하회마을에서는 안동이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면서 지난달부터 상설시연으로 선유 줄불놀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개최한 하회마을 보존회 류열아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유줄불놀이가 하회마을에서 발생한 데는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에요. 대략 한 조선 중엽해서 아마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유줄불놀이로 소개한다면은 옛날 하회마을에서 양반들이 했던 뱃놀이에다가 불놀이를 겸해가지고 하는 게 선유줄불놀이라고 하는데, 선유줄불놀이는 일단 이제 시작이 되면 줄에다가 여기서 부영대라고 저기 지금 벼랑이 있죠. 저기가 64m, 저기서 이 만송정 솔밭까지 거리가 한 250m 정도 됩니다. 거기서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줄을 5개 줄을 걸어놨어요. 줄에다가 한지를 싼 꽁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저기서 이제 도로를 돌리면서 따라 올라가면서 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줄불놀이고, 그 다음에 저 벼랑 위에서 마른 속갑단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벼랑 밑으로 떨어뜨리는 놀이를 가지고 떨어질력자 꽃타자로 써요. 꽃같이 생겼다. 낙화놀이라고. 그 다음에 저 위에 평제바위라고 저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또 띄우는 놀이가 있는데 달걀불을 띄웁니다. 달걀불은 옛날 그 박바가지에다가 거기에다가 피마자 기름을 넣어가지고 소금에다 평양을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한 번에 수십 개씩 이제 떠내려오면 불오리 같이 이 강물을 떠내려오면서 이제 이게 장화를 이루게 됩니다. 불꽃놀이 3가지와 그다음에 이게 주로 7월 16일 날 보름 때 했어요. 저 화산에서 오르는 둥근 달과 함께해서 양반들이 배를 타고 선율을 하면서 기생들이 이제 노래도 하고 또 양반들이 창도 지어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낙화를 하죠. 우리 마을에는 특이하게 이 선유줄불놀이는 양반들이 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평민들이 했던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또 있어요. 2가지의 이 놀이가 공존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선유줄불놀이가 또 여러 가지 불꽃놀이가 섞인 걸 얘기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4가지의 놀이가 섞인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유줄불놀이 현장 궁금하시죠? 네. 소리로 확인해 보시고요. 보신 분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선유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선유놀이는 말 그대로 뱃놀이인데요. 성인들이 배를 타고 자연을 즐기면서 시를 읊던 놀이입니다. 도복을 생각하여 가리워서 추었으니 원망 말고 탄신 마라. 지금 줄불이 올라가고 있는 부용대 정상에 반짝이는 불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낙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낙화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저희는 2번째 보는 거예요. 예전에 보고 너무 좋아서 다시 방문했어요.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보다가 봐서 그런지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회복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줄불놀이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냥 일반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기보다는 되게 좀 정적이면서 우아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줄불놀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진 좀 건지셨습니까? 이런 사진을 눈에 담아야 네,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제대로 같아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는 것만큼 예쁘게 표현이 안 돼서 눈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왔는데요. 황홀해요. 이거 일부러 보러 오신 거예요? 네네. 처음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내년에도. 너무 멋있고 감동적이에요. 낭만적입니다. 네. 봐야 된다는 거 그렇죠. 완전 공감합니다. 네, 저는 입이 안 다물어졌는데 같이 간 친구가 입을 다물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가지씩 불꽃 행사가 진행되면서 여기저기서 환호 소리와 탄성이 터져 나왔고요.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터져 나오는 감탄을 금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유줄불놀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왠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언젠가 해봤었던 놀이인가 싶을 정도였다고 할까요? 네. 네. 자, 과거의 선배였다 본인이 네, 이렇게 뭐 그런 환생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다는 얘기시고. 네. 선유줄불놀이 언제 또 해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선유줄불놀이 상설 시연이 진행되고요. 네. 다음 달 세계 역사도시 회의 기간 중인 15일에 또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선유줄불놀이를 통해 과거 양반들이 즐겼던 낭만과 풍류 함께 보시고요. 현대의 불꽃놀이도 함께 진행되니까 깊어지는 가을 저녁 하회마을의 하늘에서 펼쳐지는 불꽃 단풍 꼭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동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 비만 연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세계 비만 지도를 발표하는데 올해 발표한 지도를 보니까 저소득 국가 개발도상국의 비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크푸드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봐도 뭐 코로나19 겪으면서 가난한 비만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올해 국감에서 비만 문제가 주목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연결해서 오늘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정숙 의원입니다. 네네. 이번 국감에서 코로나19 전과 후 이 비만 문제를 자세하게 얘기하시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살이 좀 쪘다 이런 거하고 의학적으로 비만을 정의하는 건 다르다고 보는데 비만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네, 지금 내 고향 대구 KBS 라디오에 제가 출연하게 됐는데요. 네. 잠깐 저에 대한 소개를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대구가 고향이고 저는 대구에서 수창초등학교와 경북대 4대 부속중학교 경북역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화약대와 중앙대 약문학 박사를 마치고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한국여약사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등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사회약사로 활동하다가 21대 국회에 현재는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이자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말씀드린 코로나19 전후에 그 비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비만의 어떤 뭐 체질량 지수라든지 그런 기준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BMI 지수를 25를 기준으로 적정 체중과 과체중의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데 이제 체질량 지수가 20에서 24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라 하고 25를 넘으면 비만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이상은 고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비만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도 해보고 그 추이를 좀 봤습니다. 네.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그 이후인 2020년에 비만율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30대 남성과 40대 남성, 20대 여성의 비만율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50대와 60대는 30대와 40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만율이 조금은 늘었으며 7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변화폭이 작았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콕과 재택 근무 등에 따른 활동량 감소가 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비만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은 아마 많은 그 일반인들도 하실 듯한데 성인 비만이 많이 늘긴 많이 늘어났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만율 증가 자체가 지금 제가 그 연령대별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소득 수준에 따라 비만 유병률이 달라진다는 점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코로나19 전후에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하 소득 수준 차이가 코로나 이전 2019년에는 최상위 소득자와 최하위 소득자의 비만율 차이가 3.8 BMI 지수에 그쳤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BMI 지수 차이가 7.1로 더 벌어졌습니다. 네.
남자는 특히 또 코로나 이전 3.4 차이에서 5.6으로 벌어졌고 여성의 경우는 더 심하게 5.0에서 8.8로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이 비만율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세 번째 질문으로 준비했던 거에 대한 그 실태까지 쭉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네. 소득 수준, 그 네 번째 질문으로 그럼 이어가 보면요. 네. 이 소득 수준별 비만 차이가 왜 이렇게 더 심각해졌을까요? 네, 그 원인은 저소득층이 영양가가 부족한 식사, 또 저렴한 탄수화물과 당 위주의 음식 섭취, 불충분한 운동량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비만율은 높지만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지 않음으로써 건강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한 비만하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빈곤이 비만으로, 비만이 건강 이상으로, 또한 사회적 제약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그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입법으로 또 국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코로나19 사망률과 또 이 비만 사이에도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비만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방 조직이 지나치게 축적되는 곳으로서 엄연히 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비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암이나 당뇨법, 고혈압, 심내혈관 질환 등 여러 합병적으로 이어져서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조기에 치료 관리해야 되는 질병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망률이 높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의 뿌리에는 비만 질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비만 연맹의 작년 3월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까지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250만 명 중 220만 명이 과체중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현재 과체중 인구가 50%를 밑도는 70개국에선 코로나19 사망률이 10만 명당 31명인 반면에 과체중 인구가 50%를 넘는 94개국의 누적 사망률은 10만 명당 115명으로서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현실입니다. 네.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비만 관련해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점점 더 늘어나겠네요. 어느 정도로 추산합니까? 네, 그거를 말씀드리면 과체중 및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19년 기준으로 약 6조 7천억 정도였는데 그 사회 경제적 비용은 약 11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생산 가능 인구의 비만은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비만이 개인에게 각종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비만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경우 2026년에는 전 세계 GDP의 3.3%를 손해보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비만으로 전 세계 GDP의 2%가 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비만 관리를 종합대책으로 이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이 비만, 또 비만의 빈익빈 부익부를 좀 없애기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까요? 네, 현실적인 대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체질량 지수 35 이상 고도 비만자 또는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등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에게서는 비만 대사 수술 급여화를 1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에서는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자에게는 최소 3개월, 최대 2년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또한 급여화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자에 대해 이제는 약물 치료와 비만 예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급여화, 즉 3개월 이상의 단기 프로그램 제공 및 급여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촉구도 할 생각인데요. 저는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비만 예방 및 치료는 단순히 아름다워지기 위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질병 치료와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련해서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에 저소득층 및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정책을 강화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네. 이 비만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넓히면 이게 또 재원 부담으로 가는 문제라서 이건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비만에 따른 건보 재정이 또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비만 예방 및 치료의 순기능이 그보다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특히 30대와 40대, 50대의 비만 치료는 생산 가능 인구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건강 전반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소아 청소년 비만도 문제입니다. 아이들 살은 대부분 키로 간다는 속설만 믿고 소아 청소년 비만에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 비만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소아 청소년 비만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옛날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가난이 곧 비만으로 이어지는 공식이 통하지 않도록 만성성인병과 암 등으로 발전하는 비만은 나라가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비만 예방을 통해서 건보 재정 낭비도 막고 국민 개개인의 건강 행복 지수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비만 치료 정책이 시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3분 지났습니다. 자, 지식산업계 최신 이슈, 화제의 신작, 놓쳐서는 안 될 시대의 책까지 책을 중심으로 지성계 속으로 들어가 보죠. 해결책 김성신 출판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 학술원에서 뭔가 좋은 소식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120년 역사의 영국 국립학술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브리티시 아카데미에서요. 우리 이 세계적인 인류학자입니다. 권헌익 영국 캠브리지대 석재 교수가 회원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업적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학술원 가입 행사는 11월 4일 이 런던 시내 학술원 건물에서 개최가 됩니다. 1902년 설립된 영국 학술원은 총 회원이 약 1,400명이고요. 영국에서는 매년 최대 52명을 신규 회원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네. 올해 이 권 교수님을 포함해서 교수진 5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규 학술원 회원이 됐다. 이렇게 대학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권헌익 교수 어떤 분이신데요? 예. 이 한국학 연구자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사회인류학 석좌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이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 그리고 이 아시아의 냉전을 인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실증적인 현장 연구자로 명성을 쌓았는데요. 이 권헌익 교수는
이 한국인으로서 처음이면서 한국학 연구자로서도 처음 이 영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이어서 뭐 지금까지 연구를 인정받았다라는 점 이런 것과 함께 앞으로 한국학 등을 포함해서 아시아학 연구 방향을 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아주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자신의 영국 학술원 회원 가입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영국 학술원 안에서 한국을 연구하고 알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거네요. 권 교수는 앞으로 이 학술원에서 인류학, 또 아시아학, 또 현대사 이렇게 관련한 3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인데요. 네. 학술원에서 영국 국가연구비를 배분하는 일과 또 앞으로 인문사회 연구의 향방을 선도하는 일도 관여하게 됩니다. 자신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례 없이 여러 위원회에서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 독일과 비교해서 영국에서는 아직 한국학 연구가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학술원에서 영국의 이 한국의 지적 전통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지 여기에 관해서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 이제 한국학 연구가 뿌리내리게 되겠네요. 너무 기대가 큽니다. 너무 잘 됐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의 해결책으로 가볼까요? 위험한 철학이라는 제목의 책 오늘 소개드릴까 합니다. 네. 미하엘 슈미트 잘로몬이라는 철학자가 지은 책인데요. 뭐 진화생물학이라든지 심리학, 뭐 뇌과학 이런 최신의 이 과학 실험 결과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현대 사회의 도덕 개념을 파고드는 그런 독특한 대중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정되고 절대화된 그런 도덕 개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대립을 그렇죠. 시키고요. 예. 이래서 생각과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과 혐오와 보복과 폭력 심지어는 살인까지 부추기게 된다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경직된 도덕주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 인류가 우리 문명이 훨씬 더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대중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신 건데 네. 도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경직되거나 또 너무 함몰돼 있거나 맹목적이 되면은 이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하엘 슈미트 잘로몬 이분이 독일 분인가 봐요. 네, 독일 출신의 철학 박사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하고요. 독일에서는 그 어떤 지배적인 통념 이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좀 논쟁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별명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상가라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은 저자인데요. 20살 철학에 로그인하다,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 마라, 또 청소년을 위한 철학하는 즐거움, 여러 책들이 번역이 돼 있기도 합니다. 네. 통념을 이 소신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통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신이나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사실 다 과학적인 또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생물학이라든지 또 뇌과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철학적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권력화하고 있는 그런 도덕주의의 허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책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책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에 따르면 이 선과 악이라는 이 개념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도덕적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가령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뭔가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아이들이 싸운다, 누가 누구를 때린다, 그러면 누구를 때리는 건 악한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의 개념은 원래는 이런 도덕 개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류의 문명사에서 어느 시점에 그야말로 절대적인 선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면서 이 선과 악의 도덕 개념이 갑자기 절대화되고 고정되는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선과 악이 더는 변할 수 없는, 또 변해서도 안 되는 마치 어떤 절대적 도덕 기준과 하나의 원칙처럼 돼버렸다라는 것.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 저자가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들이 정한 도덕 개념에 동의하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선이니까 용서와 자비를 맞아요. 베풀고 네. 또 자신들의 생각과 뭐가 문화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 얼마든지 차별과 혐오 또 보복이나 폭력 이런 것들을 붙여도 된다 이렇게 네.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고 그러니까 저들은 악이다 이런 식의 절대화된 구도 속에 네. 빠져들어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어떤 절대적인 도덕 기준과 만나서 사회의 원칙으로 작동을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극단적인 도덕관념이 그야말로 악에 대한 응징과 처단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마치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임의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위험한 이런 거죠, 과정을 그죠? 거치면 네. 뭐 대학살 같은 맞습니다. 끔찍한 비극도 일어날 수 그렇죠. 있죠. 여기서 책의 한 대목을 조금 더 읽어보고 이어갈까요? 네. 정신 아나운서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네. 네. 공정과 불공정을 판단 기준으로 한 윤리적 관점에서는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성적 취향이 무엇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 기준으로 한 도덕적 관점에서는 타인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절대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도덕주의자가 권력을 쥐면 그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오늘날 맹목적 도덕주의자가 권력을 장악한 나라에서 아무 까닭 없이 동성애자가 처형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책의 후반부로 가면 네. 이렇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현상들 이게 대체 어떤 생각의 뿌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우리 인류 문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빠져든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의 전체적인 기조도 굉장히 강하게 네. 이 강조들을 세다.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위험한 철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직유법으로 해석할 수 없고 실제로 철학이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그 거죠.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철학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철학이 될 수 있는데 불온한 세상에 맞서는 철학,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이라는 괴물의 입장에서 위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 아까 말씀하신 왜 두려움을 모르는 사상가인지 그거를 알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신의 해결책 위험한 철학 소개했습니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늘은 제이레빗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성서 국민연금 내거리에서 성서 용산시장 방향으로 성서 용산시장 교차로 70m 못 간 유턴 지점입니다.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구간 경찰관이 도착해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신천대로는 상동교 방향으로 대부분 구간 편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도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지날 수 있겠고, 달구발대로는 만촌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구간으로 신호 앞두고 차량 가득 몰렸다가 이동을 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지선 대구 방향으로 북현북 나들목에서부터 달성 나들목 지날 때까지 많이 답답합니다. 달성 2터널 부근 8.7km 지점부터 달성 1터널 부근 11.7km 지점까지 1차로 쪽에 가드레일 보수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차간 간격 좁혀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성주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전북 김제와 포항을 잇는 동서 3축의 한 구간으로 성주에서 대구까지 18.8km를 왕복 4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예타 도전인데 통합 신공항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됐으니까 좋은 결과 기대해보죠. 10월 27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